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1-8강 나갈 차례죠. 복지국가의 개념과 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요. 그죠? 수업 중에도 이야기했었고, 문제 풀다가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또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모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방대한 것 같은데, 이 선배가 앞에서도 대부분 수업을 한 내용들도 있고, 우리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경제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깊숙하게까지는 이 선배는 알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수업을 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복지국가의 어떤 성립 조건과, 조건과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이제 복지국가 이제 정착기, 팽창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했죠. 이제 재편기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배가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정착, 팽창기, 이제 재편기 구분을 해놨지만, 구분해서 기억할 건 없습니다. 그냥 흐름으로 쭉 정리를 해두면 돼요. 정리를 그렇게 해두면 됩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구분 지어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이 선배가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다 할지라도 문제 보면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정책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후배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내용은 있죠.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수학으로도 풀 수가 있고, 통계로도 풀 수가 있고, 말로도 할 수가 있는 게 경제학이에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경제학은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에서 여러분들 풀어나가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경제적 상식만 있는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서도 여기는 점수가 그냥 빵빵빵빵 터지는 부분이에요. 터져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문제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그렇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 야, 너나 그렇지, 나도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배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정착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 선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기, 팽창기, 그리고 이제 재편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착기는 언제부터냐면, 복지국가라는 게 이제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얘기지. 정부가 왜 개입해? 위기 상황에, 경기가 불황이고, 이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기 때는 우리 배웠어. 언제 이후라고 했어? 1차 세계대전 이후잖아. 그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루즈벨트, 무슨 정책? 뉴딜 정책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복지국가의 정착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부분 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죠? 뉴딜 정책 기억나시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팽창기입니다. 팽창기는 이제, 복지국가가 이제 팍 확장됐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팍 확장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경기가 어려웠겠죠. 경기가 불황일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때 큰 사건이 있었었죠. 연도로 얘기하면 1945년도입니다. 뭐가 끝났던 때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들 끝났던 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즉, 복지국가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두고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냐면 이제 팽창기를 견인했던 사건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팽창기. 그러니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정부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마셜 플랜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선배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뭐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경제 학파, 케인즈 학파죠. 그 반대되는 거, 시장 경제. 시장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아담 스미스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 반대되는 학파가 여러분들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학파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1945년 이후에 뭐 진보주의라든지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가 팽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정부가 개입하면은요. 정부가 왜 개입하는 거야? 복지국가 평등하게잖아. 그렇죠?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는 세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렇죠? 노동자. 그들이 어떤 세력을 갖게 됩니다. 조합을 결성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노조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 노조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코퍼레티즘입니다. 코퍼레티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포디즘. 이제 포디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포디즘은 여러분들 포드 알죠? 자동차? 거기서 이제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마.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거로 이제 노조가 성장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팽창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만 되는 건 아니죠.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재편을 가져옵니다. 재편. 그래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어떤 스칸디나비아, 그쪽 이제 나라들이 이제 지향하는 복지국가, 이렇게 재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재편,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독점 자본주의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독점 자본주의라는 건 뭔지 알죠? 독과점이죠. 그래서 한 개의 기업 아니면은 몇 개의 기업이 단합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주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 통합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사회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오일 쇼크가 등장합니다. 이 오일 쇼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선배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 무슨 체제? 냉전 체제가 되었었죠. 그렇죠? 이 냉전 체제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오래 지속되면서 복지국가의 어떤 위기를 가져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드러난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포디즘이었는데 이제 네오포디즘이 출현하게 되고 이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로운 어떤 재편기를 맞이하고 어떤 정부가 개입하는 거의 한계점,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영국의, 어떤 거냐. 미국, 영국, 아이고, 끼어올랐네. 미국, 영국의, 그 복지혼합 경제. 그렇죠? 다원주의 복지혼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 자유복지를, 사회복지를 주장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가 지향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 의한 어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가 이제 같이 결부시키냐면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가 확대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복지를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지혼합 경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우선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오늘 나갈 거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 선배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쭉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배가 쭉 한번 역사적으로 훑어봐 준 거예요. 훑어봐 준 거니까 여러분들 우선 기억을 해두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칠판을 보면서 나갈 테니까 이야기, 이거 하고 또 칠판 보고 문제 풀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복지국가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유주의가 나오네? 복지국가 나오는데 자유주의가 나오네? 복지국가는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 중에서 뭘 지향한다? 평등을 지향하는데 자유주의가 나오네? 여기서 자유주의는 여러분들 소극적 자유주의일까요? 적극적 자유주의일까요? 적극적 자유주의입니다. 알겠죠? 적극적 자유주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적극적 자유주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적극적 자유주의면 여러분들 순수 경쟁 자본주의야? 아니면은 수정 자본주의야? 수정 자본주의죠.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를, 이 선배가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지국가인데 왜 자유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복지국가의 성립 요건, 여러분들 복지국가는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형태는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혼합 경제.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 그리고 성립 조건, 최저 수준 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다, 여러분들?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도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자 라고 나온 게 여러분들 뭐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성립 요건. 자,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한 경제 형태 수정자본주의이고요. 자,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요. 자, 세 번째, 뭐를 보장해야 된다? 국민의 최저 수준은 적어도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입니다. 국민들의 복지가 국가 책임하에 제공되는 국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누가 개입하는 거야, 여러분들? 국가,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어떤 복지국가에서 나오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이해가 돼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뭘 원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게 여러분들 복지국가잖아. 그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평등사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당연히 평등사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 불평등에 개입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사회를 어떻게 봤습니까? 대립관계, 계급사회로 봤잖아. 프로레타리아, 부르조아. 그렇죠? 대립관계를 봤잖아. 그렇지? 이런 어떤 불평등 관계로 봤습니다. 부르조아 계급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는 형태로 봤죠.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 계급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평등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복지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첫바 따로 나옵니다. 평등. 자, 두 번째, 소득재분배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을 일정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자,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징 세 번째가 완전 고용입니다. 독과점이 없는,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떻다, 여러분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복지국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보장 정책을 핍니다. 다양한 거겠죠.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에서 봤듯이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보장 정책을 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혼합 경제입니다. 혼합 경제라는 거는 이 선배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냥 시장 경제가 아니야. 시장 경제에 뭐가 같이 끼어든 거야? 정부가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혼합한다. 그래서 무슨 경제? 혼합 경제입니다. 정부 개입한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비례적 평등입니다.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어떻다라는 거? 비례적 평등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낸 만큼 받는 거라고 했어.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왜? 복지인데 왜 낸 만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나눠주는 것, 똑같이 하는 것, 평등한 것, 그거는 여러분들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잖아. 수량적 평등. 그런데 이런 수량적 평등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 안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주면 여러분들 일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수량적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고요. 뭐를 지향한다, 여러분들? 비례적 평등을 지향한다. 비례적 평등은 어떤 거다, 여러분들? 기여한 만큼 받는 거야. 그래서 수량적 평등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을 여러분들 지향한다라는 것까지 복지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지국가의 정착기죠. 정착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 다 했었죠.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발생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불황에 빠집니다. 경기가 불황에 빠지자 정부가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정부가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무슨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 정착기입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팽창기 봅니다. 팽창기는 1945년 이후입니다. 복지국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요. 황금기를 맞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1945년. 자, 1945년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자, 어떤 전쟁이 끝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우리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네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다? 경기는 불황에 빠진다. 그렇죠? 불황에 빠진다. 이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가 등장한다. 그렇죠?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팽창기.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복지국가의 팽창기, 황금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복지국가 황금기, 전성기를 이루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 부분에서. 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 이 마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이름이 이제 마샬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지죠. 세계 전쟁이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마샬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선 거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 경기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확 풀어야 되겠잖아. 돈을 확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샬은 유럽의 16개 국가의 대외 원조 계획을 세우고요. 이거를 실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는 것은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일바타 마샬 플랜이고, 두 번째 케인즈주의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하면 안 된다 두고 아담 스미스 시장 경제입니다. 그 반대되는 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시장 실패 때문에 그렇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공부했습니다, 앞에. 자, 그리고 시장 실패를 전제로 했고요. 자, 뭐를 창출해야 된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유효 수요 창출입니다. 유효 수요라는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수요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증대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증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을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는 거야. 내가 돈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으면 팍팍 쓰죠. 팍팍 쓰지.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을 찍어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찍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뭐를 해야 된다?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금리가 인하되고 투자가 증대되고 소비가 증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축돼서 이거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있죠. 여러분들 잘 한번 듣습니다. 경기가 불황이에요. 다 여러분들 경기가 불황일 때 국가가 개입해 있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경기가 불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을 풀게끔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돈을 풀어야 돼. 한마디로 해서 돈을 푸는 거를 통화량을 증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로 해야 되겠네. 통화량을 증대해야 됩니다. 돈을 쫙 풀어야 돼. 돈을 푸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야.
이자를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을. 금리를 인하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돼. 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 미쳤다고 돈 넣어놓습니까? 안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저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그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렇잖아. 자, 그럼 뭐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는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세금 정책인데 세금을 적게 걷어들여요. 적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 이제 돈이 있는 거 국가의 재정을 많이 씁니다. 적게 걷어들이고 많이 써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은 적게 받아들이고 세금은 적게 받아들이고 막 돈을 많이 푼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 재정은 흑자일까 적자일까? 그렇죠. 적자 재정을 피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피는 경기 불황일 때 활성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쫙 풀어가지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하는 거. 알겠죠? 이렇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재환율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정리됐으면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해되죠? 이거 괜히 쥐었네.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저축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감소되고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고 시장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소비는 증대되죠. 그렇죠? 자, 저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이 케인즈주의다. 이해되시죠? 저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이고서 이 저축할 돈을 가지고 뭘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경기가 활성화된다. 케인주의.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가 이렇게 팽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세력도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많이 유행되고 확산된다라는 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전성기를 보이고 팽창기를 보이고 황금기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코퍼레티즘을 봅니다. 조합주의라고 하는데 노동자 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퍼레티즘, 노동자 조합. 우리 노동자 조합을 뭐라고 그래요? 노조라고 하잖아요.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봅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피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용자 계층, 잘 사는 사람들, 이들이 세력이 확장해 나갈까? 아니면 노동자 세력이 확장해 나갈까? 그렇죠. 노동자 세력이 확장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복지국가 정책을 많이 피는 것은 우리 진보 정부라고 하잖아. 그렇죠. 흔히 이제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은요, 덩달아서 이제 노조가 강성해집니다. 덩달아서. 왜? 복지 정책, 평등주의 정책을 피니까 노동자 세력을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도 키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코퍼레티즘은 어떤 거냐면 복지국가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요. 노조가 강성해질 때.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있죠. 정책에 있어서 노동자, 사용자, 노사, 정부가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어떤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사회 정책을 합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퍼레티즘. 자,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조합주의, 코퍼레티즘 하면은 여러분들 노조를 생각해야 돼. 노조. 노사정 협의회. 노사정. 그래서 노사정, 노조 사용자 정부의 협동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퍼레티즘은 뭐가 노조가 강성해질 때 많이 나타납니다. 노조가 강성해질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복지국가가 나타날 때. 복지국가가 나타날 때 노조가 강성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코퍼레티즘입니다. 자, 그리고 코퍼레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 권력이 무력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노사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 그러면 국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은 점차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약화되어져 간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디즘을 봅니다. 포디즘. 여러분들 포디즘이라는 건, 포드 자동차 다 알죠? 포드 자동차. 이 차들 막 크고 막 예전에는 거의 뭐 포드 자동차 하면은 너무 많이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밀리죠. 그렇죠? 이 포드 자동차에서 있죠.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어떤 생산 방식을 채택을 하냐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예전에는 이제 봤을 텐데 큰 이제 롤러 같은 것들이 있고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제 똑같은 일만 막 이렇게 반복하죠.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 한마디로 말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런 포디즘 대량 생산 체제가 도대체 복지국가의 확장, 성장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이야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서로 간에 차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은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에 서로 이제 단합이 잘 될까, 못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병상련이잖아. 똑같은 계급이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똘똘 뭉치게 됩니다. 강성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강성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누구와? 사용자와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포디즘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갈 때 뭐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노조가 힘을 강하게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조가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조가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떤 밑바탕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 포디즘,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타났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것들이다, 여러분들? 복지국가가 성장, 확장, 황금기를 맞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뒤를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나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자, 이렇게 잘 나가는 복지국가가 뭐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서 재편됐다라는 얘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 갈래로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갈래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복지국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고, 복지국가가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되겠는데, 자,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과 정당화 간의 어떤 모순이 나타난다. 독점 자본주의가 또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어떤 이제 통합, 어떤 사회 통합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 오일 쇼크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석유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거야. 석유 가격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석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자재 가격, 석유라는 거 원자재잖아요.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석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다 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높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해야지.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해야지 물가가 뛰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네이션, 정체, 경기 불황인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다라는 거 첫 바따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게 오일 쇼크입니다. 석유 파동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경기가 불황인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야.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면, 수요가 더 크면 이거 초과수요 상태죠. 이 초과수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일반적인 형태잖아, 물가 상승은. 초과수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이 딸리니까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석유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경기는 나쁜데 그걸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가 재정 위기가 닥칩니다. 경기는 불황인데 뭐는 물가 상승이 나타난단 말이야. 오일 쇼크로. 자, 첫 번째 기억해두고, 자,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확산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제 시장 그 자체로 납겨두자. 정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확산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대처 대통령, 대처 수상이죠. 영국이니까. 대처 수상 잘 알죠. 고독한 그 아주머니 같은 분인데 강력하게 이제 영국을 이끌었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처 수상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신자유주의를 이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이 얘기했었죠. 영화배우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였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끈 레이거노믹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신자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신자유주의를 뭐라고도 합니까, 여러분들? 신보수주의. 똑같은 얘기야.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우파 다 똑같은 얘기야.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정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를 비판한다? 케인주주의. 앞에서 이 얘기했었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케인주주의와 복지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노조가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노조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였었죠, 노동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좀 경직된 게 있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요. 보편주의가 아니라 복지도 무슨 선별주의로 바꿉니다. 선별주의, 이건 뭐 다 알죠, 이제. 공식과 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규제를 없앱니다. 규제를 없애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정책도 많이 피죠. 이제, 세금을 적게 걷고, 이제 법인세 같은 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법인세 같은 거를 이제, 낮추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런 정책을 핀다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냉전 체제의 강화. 위기를 가져온 게 냉전 체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냉전 체제라는 건 뭔지 알죠? 이거 설마 이제 모르는 우리 후배님들이 있을까? 우리 어린 후배님들은 있을 수가 있겠네. 냉전 체제라는 건 예전에 이제 이념 대립이에요. 이념 대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소련이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산주의가 대립됐던 시기입니다. 그거를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이 시대 때 무슨 일 때문에 이 복지주의가 이제 위기를 가져오냐면, 정부가 이제 어떤 대립되다 보니까 군비 확장에 엄청난 돈을 써요. 무기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를 막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기 만들고 이게 뭐 생산 그게 아니잖아. 어떤 소비재도 아니고 어떤 경제 활성화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부 실패의 어떤 복지국가 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네오포디즘입니다. 네오포디즘은 신포디즘이야. 원래 포디즘은 뭐라고 했어?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잖아. 자, 그런데 네오포디즘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게 왜 위기가 가져올까? 왜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올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포디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포디즘은 저숙련공이 다 똑같잖아. 너나 똑같잖아. 너나 없이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으쌰으쌰.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다. 이게 됐는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끼리도 뭐가 발생하냐면 서로 격차가 발생합니다. 숙련공들이 있고 비숙련공들이 있는 거야. 어떤 거는 막 기술자들 노력하는 놈들은 물건을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여러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반면에 어떤 좀 노력을 안 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뒤처지겠죠. 노동자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이 뭉쳐요? 안 뭉치죠. 안 뭉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력이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노조나 사회민주주의 어떤 세력들이 약화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네오포티즘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민영화라는 건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고 위탁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뭐가 복지국가의 위기가 가져온다. 자, 이런 위기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복지국가의 재편입니다. 재편 방식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주의. 지금 저거는 좀 하면서 하죠. 제일 먼저 1 빠다가 1, 그 다음에 2. 예, 봅시다. 신자유주의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거야? 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주의 형태로 가는 거야.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나라가 이제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대처나 레이건 어떤 방식 신자유주의로 갑니다. 규제를 완화하고요.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형태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길이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축소시키고요. 이런 영향에 의해서 소득 불평등화는 심화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주의로 가면 당연히 불평등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복지국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 격차,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된다. 두 번째 길을 가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러시아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노동 감축 방식으로 이제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막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숙련된 그 노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을 나누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한정된 일자리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다?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유연화하는, 좀 이제 융통성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게,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고요. 또 한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칸디나비아 그 주변 국가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생산주의적 복지 정책을 펴요. 생산주의적. 이거를 스칸디나비아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의 국가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폈던 방식이 생산주의적 복지 정책이에요. 이거를 스칸디나비아.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썼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썼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공무원이나 공사의 직원이 있죠. 많이 뽑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응? 적극적 노동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정부가 일자리를 증가시켜버리는 형태. 이런 거를 생산주의적 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화 정책을 피고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 생산주의적 복지 정책을 피는 이런 복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복지다원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과 영국이에요. 미국과 영국. 그래서 대처 레이즘이라는 레이건. 이 대처와 레이건이, 제시한 어떤 복지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지다원주의라고도 기억해두고, 복지 혼합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 원래 어디가 했었어요, 여러분들? 복지 정책은 국가가 주도를 했잖아. 복지국가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굴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한다. 그래서 혼합이야. 복지다원주의는 뭐를 얘기한다? 민간과 그리고 정부의 혼합 정책입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권. 어디? 대처면은 영국, 레이건은 미국이죠. 이 제시한 복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야. 다원화라는 것은 여러 공급 주체를 만든다. 그런다라는 것은 누굴 끌어들인다? 민간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제3섹터, 영리, 상업, 자원봉사 등 주로 이제 민간 그리고 일반 어떤 자원봉사들 이런 어떤 강점을 살려 서비스의 다원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복지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민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 그걸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봤고요. 자, 뒤를 이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제3의 길. 이건 다 했어. 앤서니 기든스. 뭐만 기억해라. 앤서니 기든스는 혼합이에요. 혼합. 시장경제. 그 다음에 정부 주도 경제.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간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혼합하자. 그래서 시장 경제를 수용하면서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강조하고 정부, 기업 요것만 기억해두면 돼. 정부, 기업, 시민 했던 거죠. 공생과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앤서니
앤서니 기든스. 뭐를 이야기한다?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혼합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하죠. 자,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네. 위기 이후면 여러분들 언제야? 복지국가가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뭐가 등장하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자 그런 때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맞죠? 이제 공공서비스도 시장화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유연화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고요. 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죠.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위기 이후니까 신자유주의가 나타났었죠.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는 빈부 격차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틀렸네. 자, 그리고 복지의 투자,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높이려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정책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27번 봅니다.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지국가의 특징입니다. 복지국가의 특징. 자,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복지국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 조건으로 한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복지정책의 1차적인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해 둔다.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무슨 평등이라고 해서 비례의 평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의 평등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맞았는데 리을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27번에 1번이 되겠죠. 27번 정답 1번입니다. 자, 27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의 문제입니다. 복지국가 위기 원인입니다. 경기 침체와 국가재정 위기 맞죠? 오일 쇼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했었죠. 자, 그리고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다 보면 관료의 행정의 비대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포디즘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포디즘 생산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복지국가의 확장기도 갖져왔지만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원의 개발, 이로 인해서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어떤 그 복지국가의 위기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고, 복지 혼합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조정, 복위기가 아니라 이건 언제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신자유주의 영향의 복지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으로 같이 이제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복지 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영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5번. 28번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모두 고른 것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시장이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당연한 거겠고요. 작은 정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뭘 지향합니까? 신자유주의면 작은 정부, 소급국가,
그리고 시장 경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맞죠.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지 제공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여러분들? 선별주의죠. 그렇죠? 선별주의. 자, 그러면은 29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0번 봅니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인즈는 여러분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유효수요 증대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서 통화량 증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통화량 증대를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이자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자율을 낮추면 저축은 감소되고 투자는 증대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돈이 많아야 쓸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그렇죠. 유효 수요를 강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케인즈 학파에서는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로 이어진다.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가 아니라 투자의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축이 감소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혼합 경제. 자, 이건 뭐만 기억해둬라, 여러분들. 뭐만? 민간, 정부와 민간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시립사회복지 간의 민간 위탁. 민간 맞죠? 민간. 복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맞지요? 바우처 방식을 위한.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이 통합급여에서 여러분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죠. 그죠? 공공부조야. 공공부조는 100% 다 어디서 지원하는 거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통합 전환하고 이런 거에 관계가 있어 없어? 복지 혼합 경제에서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 한번 5번도 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 요양병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죠. 맞는 얘기고. 자,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이제 다 풀었죠? 다 풀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느끼는 게. 이 부분은 정책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는 것들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만 잘 되면 있죠.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해하고 나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상당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월합니다. 그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돼. 수준까지만. 이 선배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빠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니다. 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이 시간도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